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자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든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 문제가 정말 많이 대두됐죠. 올해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경제,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이란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계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제가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어떤 지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지수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정책 대응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말이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이 사이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상태죠. 물가는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성장하고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가가 안만하게 오르는 현상, 이런 것들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하고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는 현상, 경기 침체가 현상,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데 이거는 물가가 일시에 아주 급등해 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를 들 때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1923년 독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 한 해 물가 지수가 1억 200만 %나 올라버려요. 이때 다양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월급을 받았는데요. 매일 월급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오전에도 월급을 주고 오후에도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가정주부들은 돈을 태워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다. 그 다음에 택시 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 가는 사이에 물가가 그만큼 올라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선 우리 구매력이 떨어져요. 우리 월급 회사 다니면서 봤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구매력, 이런 게 떨어지죠. 그래서 일할 의욕을 저하시킨다,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니까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돈이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 부동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악화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물가는 안정됐는데 우리 물가만 올랐다, 그런 가정을 하면요, 우리 상품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덜 수입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날 수 있고 경상수지도 악화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종 거래 비용이 증가합니다. 인플레가 계속 진행될 때는요,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별로 안 맡기죠. 은행에다 돈을 덜 맡기고 계속 왔다 갔다 은행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실외도 코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중 미창 가격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근로자들도 임금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임금 협상을 해야 되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뉴 코스트,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짬뽕 이렇게 가격이 쭉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은 짜장면, 짬뽕 가격이 다 오르죠. 심지어는 우리가 의복 사면 옷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돼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런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경제학 언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물가가 오르면 바로 그 임금이 올라야지 우리 그 근로소득의 실질 임금이 보장되는데요. 그런데 임금은 어떻습니까? 그 1년에 뭐 한 번씩이나 결정이 되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연말에 가서 임금이 한 번 오르기 때문에 그 사이 그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소득이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요.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돈으로 돈을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 가격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인플레를 측정하려면 다양한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고요.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GDP 디플레이터, 이런 물가지수를 작성합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총체적인 물가지수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이러한 물가지수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계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 안정 목표제를 설정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 보면은 물가 안정 플러스 금융 안정입니다. 근데 물가 안정할 때 소비자 물가 기준을 하고 있어요. 매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발표합니다만은 2% 물가 목표를 결정하는데요. 그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건 뭐냐? 한마디로 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가격이 오름에 따라 가지고 지출액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연도를 우리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한번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2015년에 아파트 월세를 사는데 방 2개가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비빔밥만 먹는다고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합니다. 한 달에 60그릇 먹는데 한 그릇에 8,000원이다. 그러면 4만 8,000원 들어갔죠. 영화도 봐야 되죠. 옷도 사서 입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2015년에 164만 원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후 2022년인데요. 모든 가격이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130만 원 올랐고요. 비빔밥도 8,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만 원으로 올랐다. 그 다음에 영화값도 올랐고 옷값도 올랐다. 그런데 2015년하고 2010년하고 2020년하고 똑같은 양의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출액이 어떻습니까? 2015년에는 164만 원이었는데 2020년 되니까 211만 원이 되죠.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164만 원에서 211만 원 증가했으니까 이게 그 소비자 물가가 29% 이 기간 동안 상승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 금액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걸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청에서 매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작성하는데요. 통계청에서 458개 종목을 매월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7월 동안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요. 이거는 그 202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458개 종목을 조사해서 물가지수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료품 및 비주류업계 140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류 및 신발 25개, 그 다음에 통신 6개, 교육 20개, 이런 식으로 458개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여기서 1000으로 뒀는데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에 140을 줬죠. 그 다음에 155를 줬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 가게가 한 달에 1,000원을 썼다면 약 155원 정도를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에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에다가 48원 정도를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2020년 통계청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가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변화하죠. 그런데 우리 통계청은 5년마다 이 기준연도를 한번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그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중치를 매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물가지수가 작성돼서 발표돼야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아직 그런 물가지수는 작성돼서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5년마다 한 번씩 종목도 변경하고 가중치도 변경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통계청에서 지난달 그 소비자 물가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8월 초에 발표하는데요. 지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생활물가 지수, 신선제품 지수 이런 식으로 쭉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공업제품, 뭐 서비스 물가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거를 매월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요. 우리들 흔히들 그 근원물가 지수라고 그랬죠. 통계청에서 농산물 및 석유류 제휴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휴지수 이런 것들을 근원물가라고 발표합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농산물, 석유류, 식료품, 에너지를 왜 제거해가지고 근원물가를 발표하냐면요. 이것들은 가격 변동성이 심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공급 곡선이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수요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이 아주 심하죠. 예를 들어서 사과값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당장 물론 그 창고에 있는 사과는 내놓을 수가 있지만은 뭐 사과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사과 수요가 늘어나면은 사과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줄어들면 사과 가격이 급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변동이 심한 걸 빼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휴지수 이런 거 근원물가 지수를 통계청이 작성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펼칠 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사실 이런 근원 물가 지수를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보면요. 최근 그 목표치가 2%라고 그랬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이 물가 상승률이 6, 7월에 한때 거의 6% 정도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목표가 2%인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죠. 지난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건 아마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물가를 전망하면서 통화정책을 펼치는데요. 하반기에는 뭐 3% 안팎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망해 보더라도 올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7월 2.3%가 제일 낮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면 8, 9월에는 한 2.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4, 2.5% 정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것보다 제가 예측한 건 조금 더 낮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기저효과 등 사라지면서 아마 국제유가도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은 7월 2.3%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물가는 아직도 4% 안팎으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소비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근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지기는 낮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2%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그 금통이 끝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아직 그 금리 인상은 생각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물가가 이렇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이거는 뭐 여러분이 경제학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물가라는 건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스타라고 총 생산 이걸 그려놨습니다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이 성장할 능력보다 2로 성장하면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GDP를 설명하면서 잠재 GDP하고 실제 GDP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다면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플레 압력이 존재한다.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GDP가 잠재 GDP하고 똑같이 성장할 때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을 때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거예요. 이때는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모든 상품 가격이 수요 공급에서 결정하는데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오르게 되죠. 제가 GDP를 설명하죠. 지출 측면에서 GDP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총수요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든지 투자가 증가하든지 정부가 돈을 쓰든지 수출이 늘어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이때는 경제 성장률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나빠지면은 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고 돈을 풀고 정부도 그 지출을 늘리게 되죠. 이럴 때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물가도 오르고 경제 성장도 올라요. 이런 것들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는 코스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 유가 같은 게 오르면 어떻습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물가도 오르지만은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가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전망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때는 공급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도 올라 버리지만은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버리죠. 이런 경우가 정말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렸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밀을 세계 수출만 했는데요. 이 밀 가격도 올라 버렸었죠.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오르니까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은 올라가고 경제 성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OECD가 이 효과를 즉시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아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이렇게 올라 버리죠. 이런 것들이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총 수요 곡선이 가계가 소비를 늘렸든지 기업이 투자했든지 정부가 돈을 수출이 됐든지 이래서 총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겠습니까?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여야 되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 투자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정부는 재정 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요. 수익률이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아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환율이 떨어지게 되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이 안 되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재정 통화 정책을 긴축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요,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 긴축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덜 써야 되죠.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는데 경제는 더 위축되게 되어버립니다.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통화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고요. 정책 당국자들은 물가를 잡든지 경기를 희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979년, 80년에 2차 월쇼크 있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14%까지 올라버렸었어요. 그때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어떤 정책을 쳤습니까?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해버렸죠.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했는데 그 결과 물가는 잘 피었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정책 당국자가 물가를 잡을 것인가,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정책이라는 것은 물가 넘어갈 때 정부가 임금이나 그 다음에 요소비용 이런 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임금 좀 많이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업 노동자한테 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정책 당국자가 어땠습니까? 라면값 좀 인하해라. 이런 식으로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고 소득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관리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통신요금 좀 낮춰라. 물가가 심각하게 불안할 때는 정부가 이런 시장 경제는 어긋납니다만은 이런 가격관리 정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이 중요한 목표가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가 안정이라고 그랬죠. 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는데요. 그다음 그냥 헤드라인 물가보다는 제가 한국은행이 앞서 근원 물가를 더 중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근원 소비자 물가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제가 쭉 그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거의 방향은 같죠. 그런데 최근에 근원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했다가 지금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금 중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원 물가가 얼마까지 낮아져야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그거는 2%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아직도 그 2%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빠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할 때 물가만 보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그 경기도 같이 보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대표적으로 테일러 준칙이에요.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적정금리 수준을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가가 목표 수준 위에 있으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를 고려하거든요. 잠재 GDP를 추정해가지고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으면은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으면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준칙 공식은 과거의 실질 금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다가 그 다음에 실제 GDP하고 잠재 GDP, GDP 캡 이걸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하고 목표 물가 상승 2% 차이 가지고 가중치를 0.5, 0.5 둬서요. 가장 단순한 거 테일러 준칙입니다. 이걸 가지고 적정금리 수준을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려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테일러 준칙해가지고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제 통계를 분석할 때 기간을 언제부터 잡느냐 여기에 따라 좀 수치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실질금리를 2010년부터 추정을 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실질금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실질금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분기, 4분기는 아직 경제성장, 물가성장률, GDP 성장률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망해서 넣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적정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은행 이거는 분기 데이터인데요. 기준금리를 보면은 방향은 이거하고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금리는 더 이상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시기에 따라 가지고는 금리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제학 교과에서는 피셔 효과라는 게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한 건 명목금리거든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금리도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리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에서 보면 시간 손해를 치면서 금리를 정의하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방송 녹화 끝나고 가서 식사도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쇼핑도 하고 굉장히 즐겁죠. 근데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놨다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가 금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가 높으니까 제가 지금 돈을 안 쓰고 은행에다가 저축했다가 나중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금리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낮으면 소비를 참는 데는 대가가 낮으니까 제가 지금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가지고 소비를 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를 참는 기간,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기간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오른 만큼 금리가 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흔히들 경제학 교과에서 피셔 효과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최근 그 물가 상승률 시장금리 대표적인 이거 국고채 3년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실질금리는 제가 플러스야 정상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플러스가 정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물가가 오른 만큼 금리가 모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다시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한번 물가 상승률하고 다른 자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미국 200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약 23년 통계인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평균 2.5%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10년 국제수익 3.2, 그 다음에 S&P 500은 6.4%, 이거 올 평균 상승률입니다. 주택가격 5.3, 금은 9.5%. 무슨 의미예요? 모든 자산 가격이 물가보다는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시대에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실질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히 그 금값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주가입니다. 주가는 제가 여기서 그 배당 수익률을 뺐기 때문에 아마 배당 수익을 포함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한 8% 근처 정도 될 거예요. 인플레 시대는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든지 특히 그 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2022년 13년간 통계를 23년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그 소비자 물가가 평균 2.5% 올랐습니다. 우리 국채 10년 수익률 3.9%였고요. 코스피 평균 상승률 7.8%, 아파트 가격 5.7%. 그 다음에 금은 아까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거로 비교했을 때 미국이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산이든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금 수익률이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자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든지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23년 장기 도입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자산 비중은 그때그때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하고 금이 제일 높은 수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는요, 과연 주가하고 물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제가 한번 분석해 본 건데요. 이런 상관계수 분석할 때 시차 혹은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분석하느냐, 그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는 꼭 표시해야 될 게 언제부터 분석했다, 이걸 꼭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올 3월까지 우리 코스피하고 우리 소비자 물가하고 시차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요. 주가가 14개월 정도 선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 2010년부터 사용하면요. 주가가 16개월 선행한 겁니다. 상관계수도 0.5로 약간 강한 상관계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가를 보고 앞으로 물가를 전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리해 볼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높아진 겁니다. 이것도 주가가 먼저 올랐고 우리 경기 회복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가 이게 꾸준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14개월, 16개월 후를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가를 보면 앞으로 경기, 물가까지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작년보다 인플레 문제가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인플레가 중요한 거, 미국이나 우리나라 통화 정책의 중요한 문제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인플레이션 의미하고 물가 지수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가,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 자산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투자를 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